돈 이야기는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평생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인해 벌어진 한바탕 소동입니다. 한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사돈의 수십억 원대 축하연에 참석했을 때 안사돈은 하객 3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안 6명에게 각각 3억 원씩의 재개발 보상금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6명에는 당신의 딸과 사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모욕 참을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연회가 끝나고 2천만 원짜리 거액의 계산서가 당연하다는 듯이 한 푼도 받지 못한 당신의 딸 앞에 던져지며 계산하라고 명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의 가정 화목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굴욕을 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서서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강영숙 여사님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 딸이 웃음거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순간 그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또 다른 계산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산서가 기세등등하던 사돈 식구들을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계산서는 어떤 것이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을까요? 강 여사님은 이 홍문영과도 같았던 자리에서 어떻게 통쾌한 역전극을 이뤄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강영숙, 올해 60세입니다. 상장사 재무이사 자리에서 은퇴한 후 제 삶은 꽃이나 가꾸고 손주나 돌보며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사돈인 오말숙 여사는 저를 그렇게 한가하게 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에 앉아 있습니다. 제 곁에는 딸 서연이와 너무 착해서 오히려 속이 터지는 제 사위 박민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오말숙 여사가 주최한 재개발 축하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성북구에 있던 시댁의 낡은 아파트가 얼마 전 서울시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건설사의 눈에 띄었고 새 아파트 한 채와 무려 18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시장과 동네 가십 속에서 살아온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자 꼬리가 하늘까지 닿을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호기롭게 이 호텔에 300석 규모의 연회를 열고 온갖 친인척은 물론이고 8천에 8천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라도 나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며 마치 사극에 나오는 데뷔마마처럼 사람들의 부러움과 아부가 섞인 찬사를 받는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딸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오늘 격식에 맞는 샴페인색 원피스를 입고 단아한 화장을 한 채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평생 가장 큰 자랑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랐으며 연봉은 남편 민준이의 2배가 넘습니다. 민준이도 성실하고 착한 엔지니어지만 집안에서는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부모에게 늘 뒷전이었던 탓에 성격에는 늘 조심스럽게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딸을 보는 눈빛에는 항상 사랑과 함께 제가 보기에도 뚜렷한 약간의 자격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시댁 세대에서 학력도 가장 높고 직업도 가장 번듯하며 수입도 제일 좋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뛰어남이 시어머니 눈에는 결코 자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밝혀 뽑아내지 못한 것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말숙 여사는 막내 아들 박민호를 유독 아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의 유능함은 그녀의 막내 아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와 민준이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며 거대한 통제 불능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제 딸에게 알 수 없는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늘 서연이가 아들을 꿰어내 자기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나올 만큼 나오자 오말숙 여사는 와인잔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가다듬자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지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녀는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과 약간은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씨 집안의 큰 경산날입니다. 조상님이 도우셔서 저희 집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지요.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박수를 잠재우고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랑 우리 영감이랑 상의를 좀 했습니다. 이 돈은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 박씨 집안 식구는 지금 총 6입니다. 저랑 우리 영감 둘. 시집간 우리 딸 미경이도 한몫 챙겨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민호랑 며느리, 그리고 그의 뱃속에 있는 우리 귀한 첫손주까지 해서 3몫. 이렇게 총 6몫입니다. 한 사람당 3억 원씩입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객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척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와 그 아내는 얼굴에 노골적인 희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말숙 여사는 이 반응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탐조등 같은 두 눈으로 정확히 우리 테이블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도 아기가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민준이, 그리고 우리 맏며느리 서연이는 젊은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앞날도 창창하잖니?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해서 힘든 민호네랑은 다르지.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가정을 위해 좀 더 생각하고 때로는 작은 자기를 희생해야 큰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란다. 안 그러니?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길게 느리며 제 딸의 평평한 아랫배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째 아이 소식도 없고 집에 딱히 기여한 것도 없으니 그래서 이 돈은 일단 너희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수많은 바늘처럼 우리 테이블에 와서 밝혔습니다. 저는 사위 민준이의 얼굴이 그 순간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어머니의 엄하고 경고에 찬 눈빛 아래에서 어릴 때부터 순종에 익숙해진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테이블 아래 두 손은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 서연이는 허리를 꼿꼿이 폈지만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 300명 앞에서 굴욕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입술을 깨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차갑게 떨고 있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차례로 술잔을 들고 주빈석으로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딸과 사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숙 여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만면에 홍조를 띤 채 이따금씩 우리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과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봐라, 이 집안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돈을 잘 벌면 뭐하냐?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앞에 놓인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딸 서연이는 직업적인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가식적인 친척들의 인사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서연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몇 분 후 금빛 찬란하게 장식된 호텔 화장실에서 서연이는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그 단단했던 위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목소리까지 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한테 저런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감정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어깨를 잡고 거울 속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로하는 대신 아주 냉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해. 오늘 이 일, 너랑 민준이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니? 아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짙은 콧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민준 씨 엄마잖아요.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만 참고 넘기면 괜찮아지겠죠. 참아? 저는 냉소했습니다. 서연아, 날 봐. 네가 오늘 참는 게 3억 원인 것 같니? 아니, 넌 저 사람들이 널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걸 참는 거야. 네가 오늘 이 3억 원을 참으면 내일 저들은 너에게 또 다른 3억 원을 참으라고 할 거고 모레는 셀 수 없이 많은 3억 원이 널 기다리게 될 거야. 제 말에 서연이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재무일을 하면서 정 때문에 참고 넘어가다가 망가지는 관계를 너무 많이 봤어. 가족일수록 돈 계산은 더 정확해야 하는 거야. 망가지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정말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랑 민준이가 시댁에 돈을 꽤 많이 빌려줬지?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지. 친형제 사이에도 돈 계산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누구와 돈 거래를 하든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이야. 넌 그렇게 했니? 서연이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화면을 움직여 암호가 걸린 사진첩 하나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100만 원 이상 빌려가신 건 전부 은행 이체 내역이나 카톡 대화 캡처, 아니면 시아버님께 받은 차용증까지 전부 사진 찍어서 백업해뒀어요. 저는 아이의 스마트폰에 선명하게 종류별로 정리된 사진 증거들을 보며 마음속에 걸려있던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을 헛키우지는 않았구나. 다만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 엄마가 등 뒤에서 세게 한번 밀어줄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잘했다. 저는 아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진들 전부 내 이메일로 보내.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화장을 고쳐주며 눈을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억해, 서연아. 넌 강영숙의 딸이야. 우리는 먼저 시비 걸지 않지만 당하고만 있지도 않아. 넌 지금 연회장으로 돌아가서 민준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 서연이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 심호흡을 한 뒤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호텔 1층의 비즈니스 센터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이메일 첨부 파일 몇 개를 긴급하게 출력해야 해요. 흑백, 컬러 모두 가장 선명하게 부탁합니다. 프린터가 한 장 한 장,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철벽 같은 증거들을 뱉어내는 동안 제 얼굴에는 다시 그 평온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폭풍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갔을 때 연회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주빈석에서는 오말숙 여사와 그의 막내 아들 민호, 시누이 미경이가 그 몇 척 원으로 유럽 여행을 갈지 새 차를 살지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평정을 되찾고 조용히 사위 민준이 옆에 앉아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집안이 아직 뿌리까지 썩지는 않았구나. 바로 그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인 호텔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공손하게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 300석 연회 비용과 주류 및 봉사료를 합해 총 280 영원입니다. 끝자리 떼고 딱 2천만 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숙 여사는 계산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턱으로 제 딸 서연이를 가리키며 지극히 당연하고 거역할 수 없다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맏며느리잖니. 오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으니 이 밥값은 네가 내라.
옆에 있던 시동생 민호도 음흉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어미와 판박이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저는 형님이랑 달라요. 전 이제 막 결혼해서 돈이 없거든요. 두 분은 돈도 잘 버시고 애도 없어서 돈 들어갈 데도 없잖아요. 집안을 위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저는 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고 테이블 아래에 있는 손이 민준이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의 몸도 굳어 있었고 반항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회계사 특유의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띤 채 자리에서 일어나 딸 앞에 놓인 2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우아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말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 돈 저희 서연이가 내지요. 문제 없습니다. 오말숙 여사와 시댁 식구들 얼굴에 즉시 의기양양한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2천만 원을 계산하기 전에 그동안 서연이와 민준이가 시댁에 대신 내주었던 돈들부터 먼저 갚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텔 지배인의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미소 또한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말숙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영숙 씨, 지금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돈? 한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뭘 갚고 말고가 있어요? 사부인, 귀한 분이라 잘 잊어버리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제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 방금 출력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가 재무일을 해서 직업병이 좀 있습니다. 뭐든지 서류로 남겨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해둬야 나중에 분쟁이 없지요. 저는 서류철을 열어 마치 이사회에서 보고하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 장을 테이블 회전판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5년 전 시아버님께서 고향집 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공동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사부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여기 은행 이체 내역 캡처본이 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이체 메모 주택 수리비까지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회전판을 돌려 증거를 오말숙 여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3년 전 시동생 민호 씨 결혼할 때 예단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서연이가 자기 개인 계좌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서연이의 은행 인출 기록과 제가 나중에라도 꼭 받으라고 해서 받아둔 사부인께서 직접 서명하신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서명, 사부인 친필 맞으시죠? 오말숙 여사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자 세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금액입니다. 2년 전 민호 씨 부부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이 8천만 원 부족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아직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한 자기들 신혼집을 은행에 추가 담보로 잡고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태주었습니다. 여기 은행과 체결한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사본과 은행의 대출금, 지급 증명서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민호 씨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미 잿빛이 된 시댁 식구들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누이 미경 씨가 옷가게 연다고 빌려간 2천만 원, 시동생 부부가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명목으로 서연이와 민준이에게서 가져간 3천여만 원까지 모든 영수증이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자리에서 계산기 앱을 열고 한 건 계산했습니다. 원금의 법정 이자 연 5%로 계산한 지난 몇 년간의 이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은행 이자까지 자투리는 제가 대범하게 떼어드리죠.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서류철을 멍하니 굳어버린 오말숙 여사 앞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제 얼굴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부인, 먼저 2억 3천만 원을 서연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 식사비 2천만 원은 저희가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절대 미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주 공평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 주빈석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옆 테이블 친척들이 호기심에 던지는 시선마저 공중에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조용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에게 집안일을 처리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시동생 민호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코를 가리키며 노발대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헛소리야? 무슨 빚? 우리 형이 날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이간질이야? 저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얼굴이 이미 돼지 간처럼 변한 오말숙 여사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드님 기억력이 사부인을 꼭 닮아 좋지 않은가 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있고 법은 증거를 이야기하니까요.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오말숙 여사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증거? 무슨 개 같은 증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바닥으로 쓸어버렸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장 잡배처럼 제 딸 서연이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신서연, 너 잘 만났다.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은혜도 모르고 네 엄마랑 작당해서 우리를 등쳐먹어? 너 같은 배은망덕한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녀는 큰아들을 향해 가차없이 명령했습니다. 민준아, 당장 얘랑 이혼해. 이런 여자는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자, 제 사위 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직접 그를 심판대 위로 밀어올린 것입니다. 오말숙 여사는 아들이 말이 없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명령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너 귀먹었어? 저 여자랑 이혼하라고. 그리고 저 식사비 2천만 원. 네가 내 돈으로 내라고. 내 엄마가 중요한지, 저 돈밖에 모르는 마누라가 중요한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편을 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였고 테이블 아래의 주먹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30여 년간 그를 키웠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은 어머니였고 다른 한쪽은 그와 한 이불을 덮지만 그의 원가족에게 착취당해 만신창이가 된 아내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테이블 아래에서 떨고 있는 민준이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건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민준이에게 무한한 힘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온순하고 심지어 약간은 나약해 보였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어릴 때부터 그를 두렵게 했던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그 돈, 우리 집이 빚진 거 맞아요. 이 계산서 저 못 냅니다.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빚진 돈 한 푼 한 푼 다 받아낼 겁니다. 오말숙 여사는 평생 자기 말에 순종하던 큰아들이 감히 대중 앞에서 자신에게 반박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민준이를 가리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이 불효자식. 민준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의 손을 잡고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과 서연이 마음고생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를 이끌고 자신을 숨막히게 했던 이 연회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박씨 집안 식구들과 난장판이 된 증거들, 그리고 호화로운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유난히 서글퍼 보이는 2천만 원짜리 계산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는 마침내 바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떠난 후 저는 서연이와 민준이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제가 사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오말숙 여사의 전투력이 연회장에서의 몇 마디 욕설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스피커폰을 켜라고 눈짓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오말숙 여사의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욕설이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신서연, 이 배은망덕한 불효시 같은 년. 네가 아직도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로 있고 싶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오늘 나랑 네 시아버지를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시켰어. 이 일 너랑 나랑 끝장 볼 줄 알아.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밝혔으면 당장 민준이랑 같이 기어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민준이 데리고 구청 가서 이혼 도장 찍게 하고 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민준이는 옆에 앉아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며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조언을 떠올리며 전례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단 7글자만 대답했습니다. 빚진 돈 갚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전화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시누이 박미경이 전화해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자처하며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새언니, 엄마 성격 알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한 가족끼리 돈 계산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하면 정 떨어져요. 장모님은 좀 빠지시라고 하고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 문 닫고 해결해요. 서연이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돈 갚는 문제만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돈부터 갚고 나서 하시죠. 다음은 시동생 박민호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위협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형을 아주 홀려놔서 엄마 말도 안 듣게 만들고 내가 말하는데 일 너무 막 나가지 마세요. 나중에 친척들 사이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사람 사이에 지킬 선이 있다는 말, 그건 내가 너희한테 해야 할 말이다. 우리한테 빌려간 돈 갚아.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기 저편의 민호는 형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의 전화와 문자 폭탄은 끊이지 않았고 서연이와 민준이는 결국 휴대폰을 끄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생각했지만 다음 날 오전 더 파렴치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오말숙 여사가 직접 우리 아파트 건물 아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공동현관을 통과하지 못하자 아파트 입구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며느리였더니 애미애비도 몰라보는구나. 며느리가 친정엄마랑 작당해서 우리 늙은 부모를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불효자식 불효며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금세 이웃들과 경비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말리자 그녀는 드러누워 뒹굴며 막무가내로 굴었고 아무도 그녀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울음과 욕설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했습니다. 장모님, 어떡하죠? 제가 내려가서 말씀드릴까요? 민준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내려가? 저는 그를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려가면 저 사람 계략에 넘어가는 거야.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고 이를 크게 버려서 여론과 이웃의 시선으로 너희를 짓누르는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네, 경찰이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한 여성분이 감정이 격해져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계십니다. 이미 저희 동네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대화 시도가 무효해서요. 와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해 있는 딸과 사위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상에게는 진상을 다루는 방식으로 대해야 해.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이치에 맞는 한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경찰은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의 경찰 앞에서 오말숙 여사에 드러눕고 뒹구는 수법은 순식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수행 절차에 따라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녀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함을 명확히 고지하며 엄중하게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이웃들의 이상한 눈초리와 경찰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오말숙 여사는 결국 시아버지 박 씨에게 끌려 잿빛 얼굴로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뚜껑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이런 사람에게는 구두 경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래층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 저는 딸과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외투 입어. 나가자. 어디를요? 서연이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변호사 만나러.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쟁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더 이상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전문가가 나설 때야. 제가 그들을 데려간 곳은 예전에 일할 때 오랫동안 협력했던 로펌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김씨성을 가진 매우 유능한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이의 스마트폰에 백업된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어제 연애와 오늘 오전에 벌어진 소동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 박 선생님, 신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이 사건은 증거자료가 매우 완벽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법률관계가 뚜렷합니다. 상대방의 채무사실은 명백히 입증 가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족 간의 증여는 명확한 이체 메모와 영수증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행동은 경찰 출동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품행이 불량하며 소란을 피워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증거로 저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야 서연이와 민준이의 굳어있던 신경이 마침내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우리는 끝없는 실랑이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저희 로펌 명의로 박 씨, 오 여사, 그리고 아들 박민호, 딸 박미경 씨에게 각각 내용이 엄중한 내용 증명을 정식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모든 채무 명세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고 7일 이내에 총 2억 3천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전액 입금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들이 막 받은 재개발 보상금을 동결시킬 겁니다. 보상금을 동결한다고요? 민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습니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전문적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일단 소송 절차에 들어가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들 명의의 해당 금액만큼의 자산을 임시로 동결시킵니다. 즉, 그 18억 원은 우리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무도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날 오후 로펌의 붉은 직인이 찍힌 4통의 내용 증명이 우체국의 등기우편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주소지로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괴롭히는 전화가 오지 않았고 오말숙 여사도 아파트 아래로 와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얇은 내용 증명 한 장이 100번의 말다툼과 1000번의 욕설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마지막 기한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상환 기한 마지막 날 오후 저와 서연이가 집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있을 때 딸의 휴대폰에서 띵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똑똑히 쓰인 글자를 보았습니다. 귀하의 계좌 끝자리 8866에 11월 4일 15시 30분 230 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인 박씨. 차갑고 거역할 수 없는 법 앞에서 모든 가족애를 빙자한 협박과 도덕적 갈취는 결국 이토록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돈을 받았을 때 저와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창밖에서 희미한 차량 소음만 들려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아니 어쩌면 몇 년간 계속되었던 이 전쟁은 이렇게 평범한 은행 알림 문자 한 통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상했던 환호는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피로감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서연이는 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 30대 남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고 다시 몸을 돌려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그의 부모가 저지른 행동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나약함과 회피에 대한 사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미안해할 것 없다. 앞으로 서연이한테 잘하고 너희 둘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면 그걸로 족하다. 돈을 받은 후 서연이와 민준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즉시 은행에 가서 시동생 집 때문에 얻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상환 완료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딸과 사위가 서로를 마주보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저와 서연이에게 저녁을 사겠다며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작고 아늑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식탁에는 더 이상 날선 대립도 의도적인 회피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차를 따라주며 잔을 들고 저와 서연이를 향해 매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서연아, 미안해. 그는 처음으로 어릴 때부터 원가족 안에서 겪었던 무시와 불공평,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형성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전례 없이 진실되고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를 향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약간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너무 약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가 주인이야. 누구도 다시는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 저는 눈앞에서 마치 하룻밤 사이에 환골탈태한 듯한 사위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어찌 그 2억 3천만 원 뿐이겠습니까? 민준이는 서연이와 이미 상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 지금 사는 작은 집을 팔고 더 크고 환경이 좋은 온전히 그들만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이 낡은 집과 함께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가장 편안한 방은 장모님을 위해 남겨둘게요. 언제든 오셔서 편히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희들 사이에 끼는 방해꾼은 되지 않을란다.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 하지만 이제 내 딸에게는 진정으로 기댈 수 있고 비바람을 막아줄 줄 아는 남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구나. 이 엄마도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몇 달 후 그들은 위례 신도시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는 밝은 통창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그들은 시댁 친척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저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서로에게 기대 미소 짓는 서연이와 민준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조용히 이제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멀리 푸른 산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없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황당했던 재개발 축하연에서 제가 내밀었던 것은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서류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가장 깊은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사위가 얻은 건 역시 단순히 2억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가족의 끝없는 착취와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존엄을 되찾았고 독립을 얻었으며 마침내 진정으로 그들 자신만의 온전한 가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네, 강영숙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재개발 축하연이 결국에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가정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8억 원의 보상금은 마치 요괴를 비추는 거울처럼 사람 마음속 가장 깊고 추악한 면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 여사님의 방식이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족이 정말 돈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정 다툼까지 벌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흰종이 위검은 글씨 앞에서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만약 안사돈 오말숙 여사가 그토록 막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300명의 하객 앞에서 자신의 맏아들과 맏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서연이와 민준이를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일이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강 여사님의 마지막 반격은 과연 냉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의적절한 손절이었을까요? 그녀가 가정의 화목을 깬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딸과 사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낸 것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특히 부모님이시거나 자녀이신 분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이른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분노를 사기며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강 여사님처럼 가장 단단한 배짱으로 자신과 자녀의 권리를 되찾으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사례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입장 하에서의 선택과 인간 본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래 댓글창은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 관점을 모두 적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지가 저희가 더 현실적인 인생 사례를 발굴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